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삼국지 조조의 라이벌은 누구일까요? 유비? 손권? 글쎄요. 누가 뭐래도 조조의 라이벌은 원소였습니다. 삼국지 1부에서 가장 강한 제후는 원소였고 사실상 조조가 원소를 이기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원소는 대체 어떻게 왜 그렇게 늘 거론되는 거인처럼 묘사되는지, 그런데 그 정도로 강력한 원소가 왜 몰락했었는지 인물 분석 들어갑니다. 원소를 이해하기 위해선 원시 집안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지의 시대적 배경인 후한 말, 외척의 힘이 너무 강력해지자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낙향한 청류파들이 있었고, 조정에 남아 끝까지 외척들과 싸우려던 탕류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탕류파들은 황제의 최측근인 환관 세력과 힘을 연합해 외척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문제는 이 다음 환관들이 또 다른 빌런으로 부상했고 후한의 조정은 환관들과 탕류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원시 집안은 바로 이 탕류파를 대표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조조가 환관세력 후손이고 원소의 원시 집안이 탕류파 출신이니까 조조와 원소가 어릴 적 친구였다는 건 이 환관세력과 탕류파가 정치적으로 소울메이트였다는 이 후한말의 정치적 맥락이 함의되어 있는 겁니다. 원시 집안은 몇 대에 걸쳐 정승을 배출해낼 정도로 당대 제일 가는 탕류파 권세가였습니다. 이렇듯 원소는 금수저를 뛰어넘는 다이아몬드 수저인데 딱 하나 출신 컴플렉스가 있었으니 원소는 원시 집안의 사생아였다는 겁니다. 야망은 크지만 사생아라는 출신 콤플렉스 때문에 원소는 젊어서부터 이 청류파 사람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인맥의 그 스펙트럼을 넓혀서 지지 기반을 확실히 하려는 거죠. 청류파 사람들도 원소는 권력 맛에 찌든 탕류파 사람과는 다르고 가장 힘이 센 집안의 도련님임에도 잘난 체 하거나 거드름 피우지 않는다며 원소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원소 밑으로 들어가는 저수, 신배, 전풍 등의 참모진들 전부 다 청류파 선비들입니다. 원소가 외모도 나름 한 인물 했다네요. 그리고 원소도 자기 집안의 런닝메이트였던 환관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아니 오히려 환관들의 적인 외척 하진의 부하가 되기도 하죠. 하진이 십상시들에게 살해당하자 본인이 직접 군대를 통솔해 환관 세력들을 말소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갑자기 동탁이란 놈이 나타나 지 멋대로 황제를 교체해버리고 혼란한 틈을 타 정권을 장악해버리는 게 아닙니까? 솔직히 그전까진 원소 입장에선 동탁은 이 막말로 보이지도 않는 놈이었습니다. 출신 집안이야 말할 것도 없이 차이가 크고 오로지 뇌물과 데리고 다니는 군벌 덕에 조금 인정을 받은 동탁이랑 원소는 급 차이가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그런 동탁이 정권을 낼름하고 심지어 황제를 교체했는데 이 원소가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을까요? 그래서 동탁 면전에서 쌍욕도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기까지 합니다. 동탁도 원소와 그 집안이 얼마나 그동안 강력한 집안이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원시 집안 사람들을 체포해다가 전부 살해해버립니다. 아마 원소와 원수를 포함한 소수만 도망쳤고 이 대부분의 원시 집안 사람들은 이때 전후 학살되면서 그 막강했던 권세감은 원시 집안이 없어지죠. 원소는 북쪽의 기주로 도망쳤고 원술은 형주 최북단에 있는 남양으로 도망쳐 각자 그곳에서 군벌을 형성합니다. 그러곤 다들 아시다시피 190년 원소는 전국의 제후들을 불러 모아 황제를 교체한 역적 동탁을 처벌하자며 반동탁 연합군을 조직하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명분처럼 숭고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원소가 전국의 제후들을 불러 모은 건 사실 후달려서였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 원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누가 뭐래도 가문이었습니다. 다들 어떻게든 원시 집안 도움 좀 받아보려고 원소나 원술에게 그렇게 접근했던 거죠. 그런데 동탁이 원시 집안을 몰살시켜버렸잖아요. 이 원시 집안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게 겁이 나서 원소가 당장 제후들 불러 모아서 인맥질을 하려던 겁니다. 좋게 말하면 네트워킹이고요. 그러니까 제후들 실컷 불러놓고 별다른 군사적 조치는 하지 않은 채 동탁 욕만 하는 거죠. 소설 연의를 봐도 원소가 18제후들 불러서 대체 뭘 합니까? 그런데 이 모인 제후들 중에는 진짜 싸울 생각을 하고 모인 제후나 군벌들도 있었습니다. 소극적인 원소의 불만을 품은 이런 제후들은 단독 군사작전을 하다가 피만 봤죠. 예컨대 조조처럼요. 원소의 이런 인맥질이 한심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도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원시 집안이지만 사생아였기 때문에 돋보이기 위해선 자기 지지 기반을 확실히 해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다 보면은 자기 편과 자기 적의 부분도 확실해집니다. 원시 집안이 몰락한 가운데서도 원소가 지지 기반과 연합 제후들을 끌어들인 이 원소의 네트워킹 실력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에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원소 동생 원술이었습니다. 원술은 원소의 이복 동생이란 말도 있고 사촌 동생이란 말도 있는데 이 원술은 형이랑 다르게 사생아가 아니라 적통 원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적어도 출신에 있어서는 아무런 결함이 없던 원술은 워낙에 오냐오냐 자라서 내가 뭘 노력해서 힘을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철부지 재벌 3세 혹은 재벌 4세 이미지죠. 그런데 원시 집안 몰락 후 형의 네트워킹빨로 원소가 너무 잘 나가니까 원술도 정신을 차리고 새로 둥지를 튼 남양이란 곳에서 세력을 키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장 큰 세력은 집안 내력을 생각해보면 당연하겠지만 원소와 원술이었던 겁니다. 원술은 원소를 견제하기 위해 완전 북쪽의 최강 군벌 공손찬을 끌어들여 이 원소를 견제하게 했고, 여기에 빡친 원소는 형주의 유표를 끌어들여 원술을 견제하게 했습니다. 원술이 손견더러 유표 공격하라고 했다가 손견이 전사한 사건도 이런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삼국지에서 첫 각축전의 구도는 누가 뭐래도 북쪽의 원소와 남쪽의 원술의 이 세로축 대립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세로축 싸움에서 갑자기 조조, 여포, 유비 등이 끼어든 겁니다. 이 세 세력이 원수가 치고받고 싸우는 덕분에 원소는 오로지 공손찬과의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이때도 북방군벌은 이 공손찬이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유주, 기주, 병주, 청주, 북방 4개 주가 과장조금 보태서 전부 공손찬 영향력 안에 있었으니까요. 다만 다혈질의 프로 쌈딱이었던 공손찬은 세력의 규모가 엄청 컸던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잔인한 처우로 인해 적이 많았습니다. 그 적들을 전부 원소가 흡수합니다. 195년 개교전투라는 결정적인 싸움에서 공손찬의 기병대가 원소가 공들여 조직한 최강 특수부대 군병부대 기주 강노병 부대에게 전멸을 해버립니다. 공손찬은 역경성이라는 곳에서 존버만 하다가 결국 199년 내분으로 이 망가진 틈을 타 원소가 공손찬을 죽이고 그 세력 전부를 꿀꺽하면서 원소가 삼국지 유일무이 최강의 제후 군벌로 거듭났죠. 공손찬 사후 원소도 기병대를 키워보겠다며 공손찬 기병 출신들과 이 오한족이란 유목민족들을 합류시킨 특수 기병대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199년에 공손찬이 죽으면서 원소가 북방의 최강자로 거듭나잖아요. 그러고 1년도 안 있어서 원소는 공손찬의 목을 조조에게 보냅니다. 다음은 네 차례라는 거죠. 그렇게 서기 200년 원소는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조조를 제거하기 위해 내려간 관도대전에서 조조에게 깨끗하게 패배하고 말았죠. 삼국지 3대 대전 중 하나인 관도대전이 결과적으로는 조조의 승리였지만 조조조차도 싸움의 승패 여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원소의 세력은 막강했고 관도대전 초기 전세 상황은 조조가 압도적으로 밀리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대단하더니 원소는 그럼 왜 그렇게 어이없이 진 거냐고 물으실 때 많은 분들이 원소가 쪼잔하고 의심병이 많아서였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원소가 부하들을 100% 신임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원소의 세력이 컸던 건 부정할 수 없지만 너무 단기간 내에 커졌습니다. 기주, 유주, 병주, 청주 군대에 공손찬 부하들, 오한족이라는 유목민족, 그리고 흑산적이라고 북방 일대에 거주하던 도적대들로 구성된 원소의 세력은 단합이 전혀 안 됐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청류파 선비 출신인 참모진들도 북방 지역에서 거칠게 자란 군 세력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다녔습니다. 이러니 작전 판단을 다른 사람 의견 못 듣고 원소는 본인이 직접 하려고 했던 거고 관도대전 도중에 장합, 고람 등이 너무 쉽게 항복해버렸던 거죠. 나중에 원소 사후 그 아들들끼리 내분이 일어난 것도 원소 휘하 세력들 중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 다 다른 아들들을 지지했기 때문이었죠. 어떤 역사학자 분들은 이 관도대전이 1년이나 2년 후에 일어났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도 하신답니다. 그 시간 동안 원소가 자기 부하들과 세력들을 단결시키고 단합시키는데 공을 들였다면 말이죠. 여기에 원소는 자기 애와 자신감이 지나칠 만큼 심했습니다. 작전 성공하면 자기 공으로만 돌리고 실패하면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스타일이었죠. 하긴 이런 스타일이니까 자기 부하들 단합을 못 시켰던 걸지도 몰라요. 원소가 주는 교훈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단합과 단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리더가 만약 자기 혼자서만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으려는 성격이면 그 조직의 단합과 단결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서에 기록된 원소에 대한 평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소의 외모는 관대하고 우아했으며 재간과 도량을 모두 갖추고 자신의 기쁘고 슬픈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자긍심이 강해 오만하며 스스로의 재주를 지나치게 자신하여
그의 성품엔 절제하고 자중하며 옳은 것을 쫓는 능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결국 패배하기에 이른 것이다. 원소는 이래선 안 된다라는 이 타산지석의 교훈을 여러모로 전해주는 것 같네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